2016년 4월의 어느 날 한국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다. 세계 외교계를 흔들 사건이 터진 것이다. 언론사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고 각국의 특파원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북한 해외 식당의 직원 13명이 집단으로 탈출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꿨다. 중국, 홍콩, 미국, 유럽 국제 뉴스는 순식간에 이 사건으로 도배됐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부의 기획이었나? 라고 물었고, 어떤 사람들은 납치당한 거 아닌가? 라고 의심했다. 세계는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는 13명이라는 숫자가 있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건을 추적해온 기자입니다. 그날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북한 해외 식당이 정확히 뭔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모르거든요. 북한 정부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이른바 평양식당이라 불리는 음식점들을 운영해왔습니다. 겉으로는 북한 음식을 소개하는 관광시설이었어요. 아름다운 내부 장식, 친절한 종업원들, 그리고 맛있다고 알려진 음식들. 마치 국가대표 문화시설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뭔가 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외화입니다. 북한은 국제 제재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외화가 필요했어요. 그 외화를 벌어들이는 채널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 해외 식당도 그중 하나였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양에 사는 일반 주민들이 평생 벌지 못할 외화를 한 식당이 몇 개월에 벌어들인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이곳은 특별했습니다.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국가 자산이었어요. 국가 통제 아래 있었고 국가 감시 아래 있었어요. 그곳의 모든 것이 국가를 위해 존재했어요. 종업원들의 노동도, 그들의 시간도, 심지어 그들의 사고방식까지도. 그리고 그날 그 13명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13명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몇 명도 아니고 13명이 동시에 이곳을 떠났다니요. 식당의 지배인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지배인은 그곳의 최고 책임자였어요. 북한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도 함께 떠났다고. 나는 그때부터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엇이 13명을 움직였을까? 그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떠난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계획한 건 걸까? 이 질문들이 나를 이 사건의 진실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곳의 내부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음식점과 북한의 해외 식당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13명이 왜 떠났는지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감시 체계부터 달랐어요. 종업원들 중에는 실제로 음식을 만들고 서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누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일을 했어요. 모든 말이, 모든 행동이, 모든 시선이 보위원에게 보고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장 내 감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가보안기구의 감시였습니다. 상호 밀고 체계였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하자를 발견하면 그걸 보고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즉시 처벌을 받아요. 처벌의 정도는 다양했습니다. 급여 삭감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평양으로 강제 송환까지. 그리고 그 강제 송환은 단순히 나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조사와 신문을 의미했어요. 고통스러운 신문을.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당신의 옆에 앉은 사람이 정말 아군인지 아니면 적군인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13년, 15년, 심지어 20년씩 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부가 같은 식당에서 일했어요. 형과 동생이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오랜 친구들이 함께 일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듣고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외화 상납도 있었어요. 매달 정해진 액수를 평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식당이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이 국가로 흘러들어갔어요. 그 과정에서 부정을 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식당 내의 감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기구의 조사로 이어져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고문,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심신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종류의 고문이 따라오죠. 그리고 그것이 끝난 후에도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수용소에 갇힐 가능성도 있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것은 식당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걸. 단지 벽이 없는 감옥일 뿐이라는 걸. 종업원들은 매일 감시당하고 매일 의심당하고 매일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했어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 없었어요. 그곳은 자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떠났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을까요? 한 사람의 결정이 13명을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배인이었어요. 지배인은 그곳의 최고 책임자였고 북한 정부와의 직접적인 연결선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떠났을까요? 지배인의 고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는 어느 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불명확하지만 그의 마음 어딘가에 경계선이 그어졌던 거죠. 자신이 더 이상 이 체제를 견딜 수 없다는 경계선.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게 변해버렸어요. 지배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반응을 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면서, 마치 물을 밀어내듯 천천히, 조용히. 그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누군가가 함께 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었어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가? 그 말은 반역이었어요. 국가기관에 일하는 것과 같은 것이 북한의 해외 식당이었으니까요.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북한 정부를 떠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국가를 배신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어요. 죽음을 초대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어요. 처음에는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혹시 함정인가? 이 사람이 보위원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동조했다가 나중에 고발되는 건 아닐까? 내가 동의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은 생존의 본능이었어요. 그 체제 속에서는 의심이 없으면 죽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배인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서서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 그 다음엔 몇 명, 마지막엔 13명이 됐어요. 13명이 함께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13명이 함께 죽음의 위험을 감수했어요. 13명이 함께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처음 그 말을 꺼낸 순간 지배인이 느꼈을 공포감 말입니다.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 말입니다. 그 공포감을 무릅쓰고 그는 입을 열었어요. 13명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말입니다. 탈출은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매우 정교한 계획이 말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시자들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보위원은 항상 있었거든요. 식당 곳곳에 배치된 보위원들, 종업원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하는 사람들. 그들의 눈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기가 막힌 우연이 생겼습니다. 혹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보위원이 평양으로 일시 귀국해야 할 날이 정해졌어요. 그것도 수일간. 정기적인 보고와 재교육을 위한 귀국이었을 겁니다. 그 기간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감시가 일시적으로 느슨해지는 그 짧은 시간, 며칠 정도의 공백, 그리고 그 시간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어요.
CCTV는 어쨌든 기록하고 있었을 거예요. 카메라는 계속 돌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몇 시간은 말이에요. 어쩌면 하루 종일. 그 몇 시간, 혹은 그 하루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13명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준비한 것처럼 정확하게. 짐을 챙겼어요. 필요한 것들을 챙겼어요. 여권을 챙겼어요. 서로의 눈빛만 마주치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을 것은 뭘까요? 적발일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큰 공포가 있었어요. 역으로 돌아오는 누군가일 거예요. 감시자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는 거죠. 혹은 갑자기 추가된 확인 점검, 뭔가의 사유로 인한 예상 밖의 통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일어났다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총탄, 고문, 그리고 죽음. 하지만 그날은 그 위험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 움직였어요. 공항으로, 비행기로. 그들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심사대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제시했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했어요. 짐을 검사했어요.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업무 때문입니다. 언제 돌아오시나요? 몇 주 후에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 들렸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정식 여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정식 출국 신청을 했으니까요. 모든 게 정규적으로 보였으니까요. 나는 그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다. 그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을 거예요. 공항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비행기를 탑승하는 순간까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들이 간 곳은 말레이시아였어요. 바로 한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직접 한국으로 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그들을 추적하고 있을 거였거든요. 탈북자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국가기구가 존재했어요. 그들의 네트워크는 광범위했어요. 한국 대사관이 있는 나라를 향해 가면 북한의 추격 세력이 더 집중될 수 있어요. 종업원들은 그걸 알았을 거예요. 누군가 알려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우회 경로였어요. 직접 가면 감시당한다. 그래서 먼저 관계가 덜한 나라로 간다. 거기서 숨어 있다. 그 다음 한국 대사관에 간다. 이것이 일반적인 탈북 경로였어요. 대사관을 거쳐 정식 절차를 밟으면 신분 확인과 신원 조회가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북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죠. 시간이 걸릴수록 북한의 추격 세력이 더 가까워질 가능성도 높아져요. 국제적 외교 교섭도 이루어질 수 있고 다양한 변수가 생겨요.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을 때 상황이 달랐어요. 대사관은 그들의 신변을 보호했습니다. 정식 절차를 따랐어요. 신원 확인, 신원 조사, 그리고 여권 발급. 모든 게 정규 채널을 통했습니다. 투명하게.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들은 정식 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 정부가 발급한 정식 여권. 그것은 한국 정부가 기획해서 주민들을 속여가며 강제로 데려간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식 여권이 없이는 국제선을 탈 수 없거든요. 비행기는 탑승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신원 확인이 안 되면 탑승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지배인이 계획했을까요? 아니면 외부인이 계획했을까요? 아니면 함께 계획했을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모든 절차가 정규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압이 없었다는 것을, 위조나 기만이 없었다는 것을.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납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 정부의 브리핑이 나간 지 며칠 뒤 북한이 나섰어요.
신속하게, 공격적으로 조선중앙TV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3명의 종업원들이 남한의 정보기관에 의해 납치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강경한 주장이었어요. 감정적인 표현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증거를 제시했을까요? 종업원들의 가족들을 TV에 나오게 했어요. 부모들, 아내들, 형제자매들, 자녀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혹은 그렇게 보였어요. 카메라는 그들의 울음과 호소를 기록했어요. 우리 아이를 돌려달라. 남한의 간첩들이 우리 딸을 강제로 데려갔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원한다. 그 영상은 감정적이었어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강력한 감정 호소였어요. 국제 여론을 의도적으로 자극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 말입니다. 북한 내부 문건에서 발견된 기록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의 공식 지시 문서였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납치 조작 영상을 만들어라. 피해자 부모 인터뷰를 촬영하라. 감정적인 호소를 강조하라. 국제사회에 이것을 공개하라. 한국이 범죄 국가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라. 그것은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시였어요. 거짓 프레임을 만드는 지시였어요. 조작을 지시했어요. 선전을 지시했어요.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정부가 국민들을 시켜서 거짓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퍼뜨린다니요. 그것도 자기 인민들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서. 13명의 존재 자체가 북한 정부에는 국가 모욕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떠났다는 사실이, 그들이 선택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체제 신뢰를 흔드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 체제가 이렇게 좋은데 왜 탈출할까? 라는 의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정부는 대응했어요. 그들은 납치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13명이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 강제로 끌려갔다는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국제사회의 동정심을 이용했어요. 부모의 울음을 무기로 사용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국제 미디어도 움직였습니다. CNN이 이 사건을 깊이 있게 다뤘어요. 기자들이 13명을 직접 인터뷰했고 상황을 추적했고 관련자들을 만났어요. 미국의 주요 언론사가 이 사건을 세계에 알렸어요.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CNN의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잘 기획된 이벤트처럼 보인다. 그 말은 뭘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부 개입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정부가 계획했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저히 조직되고 정교하게 진행됐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냥 무작정 도망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기획된과 강제된은 다르다는 거예요. 정부가 탈북 경로를 지원했을 수도 있어요. 정보를 제공했을 수도 있어요. 신변을 보호했을 수도 있어요. 비자를 발급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강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을 속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을 때 중간 경로 역할을 하는 조직들과 개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종교단체나 NGO인 경우도 있어요. 정부가 이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비공식적으로 협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13명의 경우도 그런 일반적인 탈북 지원 절차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탈북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과정을 거쳤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획이라는 말이 뜻하는 게 뭘까요? 누군가가 조율했다는 뜻이에요. 경로를 정했다는 뜻이에요. 안전을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강제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만약 정부가 강제로 사람들을 데려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통곡하며 호소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그런 호소를 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여권이 조작되었을 거예요. 출국 절차가 위조되었을 거예요. 어딘가에 폭력의 흔적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기획된 이벤트라는 말이 음모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조직화된 지원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조직화된 지원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탈북자들을 돕는 것은 국제 인도주의의 영역이었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탈북자들은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경계 지역에서 총에 맞을 수도 있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13명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들의 직접적인 증언 말입니다. 그들은 국제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제되지 않았다. 우리는 선택했다. 지배인의 제안에 우리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이 직접 말한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서로에게 말할 수 없었다. 왜였을까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누군가가 보위원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누군가가 고발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침묵을 지켰던 거예요. 지배인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침묵. 아무도 서로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도 간다고 확인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같은 시간에 같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 움직였어요. 그것이 신뢰였어요. 말로 하지 않은 신뢰. 눈빛으로 주고받은 신뢰. 공기 속에 흐르는 신뢰. 한 여성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아침 나는 그냥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 함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우리가 뭔지를,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그들이 겪었을 모든 것. 15년, 20년을 한 공간에서 누군가를 의심하면서 일한 사람들이 단 하나의 제안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난다는 게 그것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그들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어요.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한 명도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정부가 강제로 데려갔다면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고향이 있으니까요. 그리움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뭘 의미할까요?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선택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까요?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3명은 누군가를 속여서 탈출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했다는 것을. 그들은 강압이 아니라 자유를 원했다는 것을. 감시가 아니라 신뢰를 원했다는 것을. 그 선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였을 것이라는 것을. 가족을 영원히 포기하는 용기. 고향을 포기하는 용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용기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13명의 이름을, 그들의 선택을, 그들이 남긴 질문을. 자유란 뭘까? 선택이란 뭘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계속 남겨져야 합니다.